안녕하세요. 간조박사 메쌤입니다. 자, 오늘은 6-3회차 공중보건과 실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1번 보시면 C형 간염 전파 방법으로 옳은 거, 우리가 간염에는 A형, B형, C형 간염이 있지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네. 혈액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으니까 주사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 A형 간염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된다. 그래서 그 식기를 소독하고 따로 식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 A형 간염인 거죠. 자, 그리고 B형 간염은 성접촉. 그래서 정액이나 질분비물을 통해서 될 수 있다. C형 간염은 보통 수혈을 통해서 많이 되죠. 그러면 다른 거에는 수혈이 안 들어가나요? 다른 거에도 수혈이 들어가죠. 혈액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C형 간염 전파 방법으로 옳은 거 오염된 주사기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52번 보시면 직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감염병으로 옳은 거 매독이죠. 매독은 성접촉, 성교를 통해서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태반을 통한 수직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한 수직 감염. 자, 그리고 수혈을 통해서도 될 수 있고요. 자, 발진 티푸스의 매개체는요, 보통 이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간 전파가 대부분이고요. 쯔쯔가무시는 진드기를 통해서 되는 거고,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은요, 대변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경구 전파된다고 보시면 돼요. 53번 보시면 현성감염 시 치명적인 장애와 사망 또는 불구를 일으키는 거, 현성감염은 내 몸 안에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현성감염, 불현성감염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병원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치명적인 장애나 사망, 불구까지 일으킨대요. 독작용을 초래하는 거 1번의 동력이 되겠네요. 감염력은 내가 감염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체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자라고 증식하는 능력을 감염력이라고, 감염됐다고 하는 거고요. 자, 병원력은 병원성이라고 해가지고 내 몸 안에서 현성 질환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 4번의 면역력은 병원체가 내 몸의 특이 면역성을 길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력인 거고요. 저항력은 감염을 방어하고 저지하는 능력을 갖는 게 저항력인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4번 보시면 당뇨 환자 발 관리로 옳은 거,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성인간호 공중보건 쪽에서 되게 많이 출제돼요. 왜? 당뇨 환자는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발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절단의 위험성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자, 1번에 보시면 발톱을 일자로 자른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우리가 일자로 자르는 이유는 뭐를 예방하기 위해서죠? 내성 발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죠. 내성 발톱이 뭐냐? 발톱이 살을 파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겨서 나중에 치료가 안 됐을 때는 진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발톱을 손톱깎이 같은 걸로 잘라도 될까요? 안 돼요. 줄로 다듬어야 돼요. 줄이 뭐예요? 가는 도구예요. 손톱이나 발톱을 가는 도구. 그래서 줄을 사용해서 발톱 손질을 해야 되고요. 꼭 끼는 신발 안 되죠.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넉넉한 신발을 신도록 하고, 따뜻한 물에 씻는다라고 나오면 맞는데 담근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틀려요. 우리가 당뇨 환자들은 말초신경염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화상이나 상처가 생기면 나중에 발을 절단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에 씻는 거지 족욕을 한다, 담근다라고 나오면 틀려요. 자, 맨발로 다니면 안 돼요.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말도 꼭 신고 슬리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5번. 발가락 사이에는 로션을 바르면 안 돼요. 그러면 발에는 발라도 되나요? 발은요, 건조를 예방해야 돼요.
우리 특히 겨울에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이 터가지고 갈라져서 상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발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습제를 바르는 거다. 단, 발가락 사이나 접히는 부위는 안 발라야 돼요. 왜? 습한 데는 무좀균이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좀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뭐 티눈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다 알고 계시면 돼요. 55번 보시면 5개월 된 영아가 맞아야 될 예방접종으로 옳은 거. 예방접종이요. 예전에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뭐가 많이 나왔냐? DTAP, MMR, 뭐 폴리오. 이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3년 전에 한번 원래 돈 내고 추가 접종해야 되는 게 무료로 기본 접종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뒤로 3년 동안 시험에 뭐만 나왔었냐? 거의 B형 간염과 BCG 예방접종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제 차츰차츰 바뀐 것들이 나올 때가 됐죠.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유행성 이하선염 뭐에 들어가죠? MMR에 들어가죠. MMR은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라고도 하죠. 그래서 풍진 주사인 거죠. 그래서 MMR은 총 2차에 걸쳐서 맞는 거고요. 12에서 15개월 그리고 만 4세에서 6세 때 접종하는 거다. 자, 100일에는 DTAP에 들어가죠. 그래서 DTAP는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이에요. 총 6회에 걸쳐서 맞죠. 2, 4, 6개월 15에서 18개월, 만 4세에서 6세, 만 10일에서 12세 때 총 6차에 걸쳐서 맞고요. 자, 수두는 12에서 15개월이죠. 자, 홍역. 뭐에 들어간다고요? MMR에 들어간다고요. 똑같네요. 자, 1번 내용은 2차와 3차가 나눠져 있어요. 2번 맞고 3번 맞는 게 따로 나눠져 있는 거는 뭐가 틀린 건가요? 우리 아마 책에는 이 2차 맞는 거는 이제 약독화 생백신이라고 약독화 백신? 그리고 4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약독화 백신이 뭐냐? 살아있는 균을 약화시켜가지고 집어넣어요. 내 몸 안에. 자, 그러면 내 몸 안에서 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가지고 진짜 이 균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얘를 이겨내는 거예요. 불활성화 백신은 뭐냐? 죽어있는 백신, 사백신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둘 차이가 뭘까요? 뭐가 더 효과가 좋을까요? 생백신, 살아있는 백신을 넣었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2차에 걸쳐서 맞으면 되고 4백신은 3차에 걸쳐서 맞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월 수는 똑같아요. 12에서 35개월에 1차를 맞고요. 그리고 24개월에서 35개월에 35개월 23개월이죠. 그래서 24개월에서 35개월에 2차 주사를 맞는 거다. 자, 그러면 4백신하고는 뭐가 틀리냐? 이거는 똑같아요. 다행히. 맞는 시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12에서 23개월에 1, 2차를 맞고 24개월에서 35개월에 3차를 맞는 거다. 그래서 이 개월 수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56번 보시면 배란기에 성교를 피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피임이 되도록 하는 방법끼리 옳은 거. 우리가 배란위를 계산하는 피임 방법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1번에 보시면 성교 중절법은요. 전 세계 최초로 사용한 피임 방법이라고 하죠. 어떻게 피임하는 거예요? 질을 사정하는 거예요. 정자가 나오기 전에 바깥으로 빼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죠. 자궁내 장치는 루프를 삽입하는 거죠. 자, 점액관찰법. 점액관찰법은 배란위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점액이 배란일 때는 묽고 굉장히 잘 늘어난다고 했어요. 몇 cm까지? 10에서 11cm까지.
그래서 배란이를 피하는 거고, 자, 월경주기법 뭘 보는 거예요? 오기노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배란일은 월경전 10일에서 16일인데 정자 생존기간 3일을 합한 임신 가능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2에서 19일을 피임을 하는 거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에 보시면 살정제는 뭐예요? 정자를 죽이는 약이죠. 예. 자, 자궁내장제 루프라서 틀렸고요. 경구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하는 먹는 약이죠. 성교중절법은요. 성교중절법? 예. 성교중절법은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자, 다이어프램은 여성용 피임기구죠. 남성용 피임기구는 콘돔. 여성용 피임기구가 다이어프램이죠. 자, 경구피임약은 먹는 약이라서 틀렸고요. 자, 우리 그 배란위를 측정을 해가지고 피임을 하는 방법이 일시적 피임 방법이 몇 가지가 더 있었죠. 월경주기법 그리고 월경조절법이라고 해가지고 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거죠. 임신중절 수술을 하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생명이 이미 있기 전에 임신중절을 하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날짜 피임법이 있었죠. 날짜 피임법은 내가 몇 개월에 걸쳐서 내가 월경 주기를 적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월경 주기 짧은 날에서 18을 빼고 긴 주기에서 11일을 빼가지고 임신하는 기간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내봤어요. 자, 57번 보시면 날짜 피임법 중 최단 월경 주기, 짧은 주기가 26일이고요. 최장, 가장 긴 월경 주기가 30일이래요. 자, 그러면 이런 여성이 피임을 위해서 성교를 피해야 될 기간으로 오른 거, 우리가 짧은 주기에서는 몇을 빼야 된다고요? 18을 빼야 돼요. 긴 주기에서는 몇을 빼요? 12를 빼요. 자, 그러면 8일에서 19일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죠. 58번 보시면 영유아 예방접종 교육으로 오른 거 1번 접종이 끝나고 바로 귀가하면 안 되지요. 예. 우리가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앞에서 배우셨죠. 아나필락틱 샥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내 몸 안에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벌에 쏘였거나 약물을 투여받았거나 음식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 몸 안에서 얘를 적으로 생각하고 내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이런 아나필락틱 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귀가하지 않고 2, 30분간 병원에서 관찰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자, 2번 접종 당일은 목욕하면 안 돼요. 전날 목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열이 있으면 접종하러 오면 안 돼요. 날짜는 미뤄도 돼요. 우리가 예방접종 자체가 보통 이렇게 뒤로 미뤄도 돼요. 어떤 것들은 이제 앞에서 뭐 그 유행 기간이 뭐 감염병이 유행이다. 그러면 좀 앞에 당겨서 맞아도 되는데 대부분의 예방접종은요. 미뤄도는 되는데 앞으로 당겨서 맞으면 추가로 더 접종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열이 있으면 좀 미뤄야 되겠죠. 4번 귀가 후 고열 구토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찰 병원에 와야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아이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오전에 데려가는 거예요. 왜? 백신으로 인해서 부작용, 고열이나 구토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오전에 데려오라는 거지요. 59번 보시면 지역사회 보건사업 중 가정방문의 장점으로 옳은 거 1번 다양한 물품을 사용할 수 없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클리닉 같은 데서 대상자가 와가지고 간호를 하면 그 클리닉에 있는 물품이나 기구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가정 방문에 갔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관리실의 장점이 되겠네요. 클리닉. 자, 가족의 부담이 감소된다. 이것도 건강관리실의 장점이죠.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가족의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죠. 우리 정수기 저거 그 교체하러 온다고만 해도 어떡해요. 부담되니까 막 맨날 청소하고 있잖아요. 3번.
제공자의 시간이 절약된대요. 아니지요. 이건 건강관리실의 장점이죠. 제공자는 누구예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제공자잖아요. 자, 가족의 포괄적인 간호관리가 유지가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가서 가족들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고 파악을 해요. 아, 이 가족은 이런 것들의 그 위생관리가 이렇게 안 돼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족이 필요한 요구도를 이렇게 사정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간호관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5번. 다른 사람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건강관리실의 장점이죠. 고혈압 보건교육을 한다고 불렀는데 막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아유 우리 친척 중에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에는 짜게 먹으면 안 되고 이러면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게 건강관리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60번 보시면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환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자, 1번 요즘에는 녹음하면 안 되죠. 자, 2번 제한된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적절한 침묵은 가능하겠죠. 3번 경청해주면서 손잡아주기 맞네요. 환자의 생각 인정해줘야 되겠죠. 충고하는 건 안 되죠. 치료적 의사소통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환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3번이 더 옳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61번 보시면 직장인 K씨는 유년 시절 학대를 당해 이후에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대요. 사용된 방어 기제로 옳은 거 억압이죠. 억압은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거를 생각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무의식적으로 억눌러 가지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른 채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억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방어기제에서 저항 이번에 반동영석은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감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 자, 전치는 덜 위협적이거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 내 힘든 감정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시행하는 게 전치죠. 퇴행은 내 욕구가 좌절돼요. 자, 그러면 그 미성숙한 그 전 단계로 되돌아가 버리는 게 퇴행이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가 그 방어기제에서 억제가 있고 억압이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우리 보통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뭔가 가둬버리고 이런 것들인데 의식적인 방어기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억제예요. 내가 일부러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의식적으로 가둬놓는다 억제. 무의식적으로 가둬놓는다, 제외시켜버린다, 억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62번 보시면 가정방문 순서로 옳은 거 1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저항력이 약한 대상자를 가장 먼저 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감염병 환자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생아, 임산부, 결핵 환자가 순서가 되겠네요. 63번 보시면 지역 주민을 간호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거. 실제 지역사회 그 보건소 같은 데서는 이런 경품이나 선물로 유혹하기도 해요. 왜냐면 지역사회에 이제 요즘 만성질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노인분들이 잘 참여를 안 해요. 왜냐면 잘 들어도 못 알아듣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런 그 출석을 하면 다 하면 경품을 준다고 하면 또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3번에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흥미를 가지게 한다거나, 뭐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적극 참여하는 방법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64번 보시면 정신건강 증진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시간으로 오른 거 4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뭔가 교육받는 건 거의 연 단위지 월 단위로 있는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 거다. 자, 65번 보시면 헌혈시 헌혈 대상자에게 측정해야 되는 거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바이탈 기본으로 다 측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진이나 시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빈혈 검사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체중이 되는지. 그래서 체중 측정, 예, 빈혈 검사, 그리고 체중 측정. 자, 그리고 과거 헌혈의 경력, 그리고 체열금지 대상자. 저기 파주 같은 데는 체열금지 대상 지역이잖아요. 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만약에 혈소판 체열을 할 때는 혈소판 개수 검사 같은 것도 해야 되죠. 자, 66번 보시면 노인의 구강보건 사업의 내용으로 옳은 거 구강 치료 자체는 안 들어가죠. 유치 관리는 영유아한테 하는 거고요. 불소 도포도 안 되죠. 그래서 구강 검진밖에 없네요. 구강 검진과 구강 보건 교육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67번 회음연료법 시 체위로 오른 거 회음열이 뭔가요? 우리 히트램프라고 하죠. 히트램프가 뭐냐면 어, 그 어깨나 이런 근육 통증이 있을 때 정형외과 같은 데 가보면 빨간 적외선이 나오는 것들을 쪼여주죠. 그래서 따뜻한 거를 대주는 열만 들어간다 해가지고 건연료법이라고도 나오고요. 회음 부위에 이런 열을 쬐준다 해서 회음연료법이라고도 나오고 그리고 또 다른 뭐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회음연료법이에요. 자, 체위로 오른 거 배횡화이죠. 왜냐면 우리가 좌욕을 하고 이제 따뜻한 좌욕의 목적과 똑같아요. 좌욕은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습열인 거고 이거는 따뜻한 적외선으로만 쪼여주는 거기 때문에 건연료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반드시 누워가지고 무릎을 세워가지고 회음 부위를 쪼여줘야 되니까 다리를 벌려요. 그리고 회음열을 그 요법을 이렇게 히트램프를 대주고요. 그리고 빛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담요 같은 걸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체위는 배횡화이죠. 우리가 심스 체위는 어떤 경우에 많이 하죠? 관장이나 항문 검사 시 많이 하고요. 앙화이는 척추 수술한 자. 잭나이프 체위는 항문 검사나 방광경 검사 시 취하는 체위고요. 파울러스 체위는 뭐 호흡곤란 시 아니면 오로 배출 시. 배횡아이는 뭐 보통은 인공도뇨 시, 그리고 뭐 회음연료법 시, 아니면 복부검진 시라고 많이 나왔었죠. 68번 보시면 침상목욕 시 순서로 오른 거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얼굴 씻는 순서는 뭔가요? 우리가 얼굴을 씻을 때는요, 모혈압금동산 안쪽에 있는 거에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항상 위에서 아래죠. 안쪽에 있는 거 눈, 코, 볼, 입.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안쪽에 있는 거 먼저. 그리고 바깥쪽 뭐예요? 이마, 턱. 그리고 더 바깥쪽 귀예요. 그래서 눈, 코, 볼, 입, 이마, 턱, 귀. 그 다음에 목으로 내려와서 얼굴에서 목으로 내려서 팔을 닦는데 팔은 어떻게 닦아요? 하박에서 상박으로. 손끝에서 어깨 쪽으로 닦죠. 왜 이렇게 닦는다고 그랬어요? 정맥귀환, 정맥혈의 귀환을 위해서. 혈액순환을 위해서죠. 자, 그리고 가슴. 뭐가 또 안 나왔네요. 가슴 다음에 복부. 그 다음에 발에서 다리 쪽으로 닦아요. 이 다리도 똑같죠. 정맥혈의 귀환을 위해서 발끝에서 대퇴부 있는 쪽. 그리고 등. 여기 빠진 걸 한번 넣어볼까요? 얼굴, 목, 팔, 가슴, 배, 다리, 그리고 등, 그리고 회음부, 그 다음에 손발톱. 이렇게 들어가면 맞겠네요.
자, 69번 보시면 빈 침상 정리로 옳은 거, 빈 침상은 누구를 위한 침상이죠? 새로 입원하는 환자를 위한 침상이다. 자, 1번 보시면 방수포는 고무포라고 하죠. 우리가 침상이 젖지 않게 침대 중앙에 깔아주는 거죠. 자, 그런데 침대 중앙이라고도 나오고요. 어깨에서 무릎 높이예요. 허리까지면 그 밑에 대변 보거나 소변 볼 때 젖어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고무포를 어디 위치에 까냐, 시트가 좀 잘 젖는 위치, 많이 젖는 위치인 거예요. 그러면 어깨부터 깔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수액 주사를 맞다 보면 팔에 많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젖고요. 그리고 무릎까지 까는 이유는 대소변, 배설을 통해서 또 많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릎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침대포는 베개까지 덮어놓을까요? 예, 맞아요. 왜 덮어놓을까요? 침대포를. 이거는 사용 안 한 침상이에요. 지금 입원 예정인 환자를 위한 침상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해가지고 이렇게 침상포로 덮어놓는 거예요. 이게 침상포라고 하면 베개로 덮어놔요. 자, 그리고 환자가 오면 베개가 드러나게 침상포를 접어주는 거죠. 자, 3번. 침상 높이를 무릎 높이까지로 하고 침상 난간을 올린다? 안 되죠. 침상 높이는요, 빈 침상 정리할 때 내가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침상 높이를 허리 높이로 맞추는 거예요. 왜? 무릎 높이까지 하면 내가 그만큼 허리를 쫙 숙여야 되니까 내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뭔가 시행을 할 때는 내 허리 높이로 맞추는 거예요. 침상 높이는. 자, 4번에 보시면 담요나 윗톱니를 침상 밑으로 평평하게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족저 굴곡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누울 때 만약에 침상 밑에 담요를 팽팽하게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다리가 쭉 펴져가지고 족저굴곡이 생기죠. 그래서 족저굴곡이 생기지 않게 팽팽하게 집어넣으면 안 되고 넉넉하게 주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터진 베갯닛을 출입구 쪽으로 하면 방문객들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지저분해 보여. 너덜너덜한 베갯닛 쪽이. 그래서 출입구 반대쪽으로 놓이게 하는 거지요. 70번 보시면 대장내시경 전 준비해야 될 간호 방법으로 옳은 거, 대장내시경은 두 가지가 필요하네요. 금식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장 필요하죠. 1번 보시면 4시간 이상 금식시키는 거 뭐가 있죠? 기관지 내시경이 있죠. 기관지 내시경 때는 왜 이렇게 4시간만 금식시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관지 내시경도 내시경을 기관지에 넣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식사를 해서 구역질이 나다 보면 이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돼서 질식해서 사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 정도 금식하도록 하고요. 보통 대장 내시경은요. 우리 위내시경은 8시간 이상 금식이잖아요. 근데 대장 내시경은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왜? 대변이 안에 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검사 전날 저녁 10시부터 10시부터 금식을 해요. 보통 그 미국 쪽에서는 12시간 이상 금식하라고 해요. 왜 10시부터 금식을 하면 12시간 이상이 되냐? 보통은 위내시경이 오전에 많이 진행을 하고요. 대장내시경은 좀 힘들기 때문에 물론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오전에 다 시행을 하지만 이런 개인 병원 같은 데는 오후로 많이 잡아요. 그래서 10시부터 금식하면 거의 12시간이 이상 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보시면 유치도뇨를 한다? 필요 없어요. 대장내시경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보통 2, 30분 걸리고 만약에 종양을 떼내야 된다, 용종이 있다 이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까 대략 2,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유치도뇨까지 할 필요는 없죠. 3번 몸에 착용된 금속 물품을 제거하는 건 MRI 검사나 이런 검사가 되겠네요. 자, 하제를 복용해 하제는 변을 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을 비워둔다 가장 중요하지요. 어,
대장에 그 대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우리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부유물 때문에 정확히 안 보여요. 그냥 그 대변이랑 물 같은 게 둥둥 떠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씨 있는 과일이나 소화되지 않는 잡곡, 섬유질의 채소 이런 것들은 대장에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 전 며칠 전부터 이런 것들은 피하도록 해야 되죠. 자, 5번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흡입하는 거는 위내시경이나 기관지 내시경이 될 수 있겠네요. 국소마취제를 리도케인인 그 국소마취제를 입안에 뿌려주는 거예요. 왜 뿌려줄까요? 우리가 내시경을 집어넣으면 목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그 부위의 통증을 감소시키도록 국소 마취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71번 보시면 위관 영양 후 30ccm을 주입해야 되는 이유로 옳은 거 2번이죠. 위관 개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무슨 말이에요? 위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영양액은 고농축 영양액이기 때문에 이런 주입액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줄에 비관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어요. 빨갛게 할까요? 남아있으면 이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사용하려고 했을 때 막혀가지고 들어가질 않겠죠. 그래서 물을 집어넣어서 튜브를 통과시켜서 튜브 내 주입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72번 보시면 붕대 적용 시 간호로 옳은 거 1번 상처 분비물이 있을 때는 느슨하게 감는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우리가 분비물이 있어서 젖어 있거나 배액이 나오고 있는 상처 위에서는요. 완전히 꽉 감아버리면 마르면서 이게 수축돼서 그 부분을 압박하겠죠. 자, 그러면 국소빈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국소빈혈이 뭐예요?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슨하게 감아야 되고요. 자, 2번 혈액순환이 잘 되게 꽉 조여맨다 틀려요. 네. 붕대는 골고루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너무 꽉 조이는 단단하게 감거나 너무 또 느슨하게 감아서도 안 된다. 압박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균등하게 가해지도록 감는다. 자, 3번. 붕대 매듭은 상처 위에서 매면 안 되겠죠. 네. 자, 4번. 붕대 감은 부위의 순환 상태를 24시간마다가 아니라 수시로 관찰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붕대를 감았으면 거기에 순환 상태가 괜찮은지, 순환 상태를 어떻게 관찰을 해요? 내가 색깔을 관찰하거나, 만져봐요. 감각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봐서 차갑진 않은지를 보는 거고, 부종이 있는지를 보는, 수시로 관찰하는 거다. 자, 5번. 다리를 다쳤을 경우 발가락도 모두 감싸면 안 돼요. 말초는 남겨둬요. 붕대 감지 않아요. 뭐 때문에요? 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73번 보시면 심전도 측정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1번 검사 도중 말하지 않는다. 맞지요? 예. 자, 2번 전극을 밀착시켜야 돼요. 보통 가슴, 흉부와 그리고 사지, 팔다리에 밀착이 돼야지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고요. 자, 3번. 우리가 상체를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온도는 춥지 않게 따뜻하게 유지를 하고. 자, 4번. 검사 바로 전 식사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금식할 필요도 없고 많이 할 필요도 없는데 단 주의해야 될 뭐 음식 같은 게 있죠. 담배, 술, 그리고 커피, 무리한 운동 이런 것들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전 이런 것들만 피하면 돼요. 자, 5번. 체위는 어떤 체위인가요? 앙화이지요. 앙화이로 반드시 누워서 측정을 하는 거다. 자, 그럼 이런 심전도는 뭘 측정하는 거냐? 우리 심장 활동에 의해서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전기 변화를 기록한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74번의 문제를 내봤어요. 우리 심장의 전도계통 중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 조절을 시작하는 곳으로 옳은 거. 우리가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장기나 혈관들은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장기나 혈관들의 근육은 뭐를 통해서 운동을 하는 거냐? 우리 뇌에 있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부교감신경이 자극돼서 운동을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심장은 자율신경계로만 조정이 되면 안 돼요. 왜? 심장에는 이렇게 심방과 심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실이 먼저 운동을 해서 혈액이 역류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은 전도계통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적 자극을 주는 그 전도계통이 있는 거, 전도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은 그거죠.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 조절을 시작하는 곳. 전기적 자극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요? 여기예요. 동방결절이라고 해요. 1번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우심방에 여기가 상대정맥인 거죠. 상지 쪽에 있는 정맥혈들을 큰 혈관으로 모아온다 상대정맥. 여기는 그럼 뭐예요? 하대정맥이 되겠죠. 그래서 우심방의 상대정맥 입구에 열리는 곳에 바로 동방결절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자극이 시작돼서 여기 보시면 이게 방실결절이에요. 방실결절을 통해서 방실다발을 통해서 프루킨의 섬유로 해가지고 수축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장에 있는 전도계통은 이거 네 가지 다예요. 그래서 이런 정기적 자극을 측정을 해가지고 심장이 이제 정확히 운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게 심전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격은 뭐예요? 여기 우심실과 자심실을 나눠주는 가운데 있는 게 중격이죠. 자, 75번 보시면 검사를 가기 전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거래요. 우리가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침대 이름표를 확인해요. 입원 카드를 확인하는 거죠. 보호자 안 되고요. 옆 사람 안 되고요. 동료 간호사 안 되고요. 환자에게 직접 이름을 물어봐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한테 자,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맞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환자 자신이 이름을 스스로 말하도록 물어보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이 뭐예요? 아이디 밴드를 팔지 확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오늘은 되게 빨리 끝났네요. 고생하셨고,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